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압도적인 지지 속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첫 일정에서부터 파격적인 통합 행보에 나섰습니다. 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 묘역을 참배한 데 이어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전략가로 꼽히는 윤여준 전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건데요. 첫 소식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 첫 일정으로 찾은 곳은 국립서울 현충원이었습니다. 경례. 이 후보는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은 물론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도 참배했습니다. 20대 대선 이후 3년 만입니다. 역사적 인물들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가 다 가능하지. 양 측면을 다 함께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예정에는 없던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묘역까지 들렀는데 대선 후보가 박 회장 묘역에 참배한 건 2012년 안철수 후보 이후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사실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님한테 우리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응해 주셨습니다. 이후 외부 일정으로 AI 메모리 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는 반도체 공약도 내놨습니다.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반도체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과 국내 생산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반도체 재생에너지 사용률 100%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국가 경제라고 하는 게 결국 기업 활동에 의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의 민생을 책임지는 우리 정치도 경제 성장 발전에 총력을 다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격적인 통합 행보로 외연 확장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당내 비명계는 물론 유력 보수 인사들을 추가 영입해 통합 선대위를 꾸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대부분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에 주목하지만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첫 일정에서 눈에 띄는 이례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이기도 했던 포스코 설립자 박태준 전 총리를 치켜 세우며 묘역을 찾은 장면이었는데요. 상징적인 첫날 일정에서 그동안의 민주진영 대선 후보들과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며 통합과 미래 그리고 성장을 강조한 겁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립현충원, 이승만, 박정희 보수진영 대통령까지 참배한 데 대해 갈등의 불씨를 스스로 진화했습니다.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나 시민사회에 맡길 일이지 정치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민생을 개선하는 게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몫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념, 진영 이런 것들은 잠깐 곁으로 좀 미뤄두면 어떨까. 이어 국회를 찾아 당 지도부 회의에 참석해선 대통령의 사전적 정의를 언급하며 거듭 통합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깨지지 않게 서로 화합하고. 이재명 후보 측은 대권주자 첫날 공식 일정은 통합과 미래, 통합과 성장을 키워드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보진영 대권주자로선 이례적으로 포스코 명예회장 박태준 전 총리를 참배한 것도 통합과 성장 행보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이른바 DJP 연합으로 탄생한 김대중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박 전 총리는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DJP 연합의 그야말로 일종의 진보 보수 연합 정권이었죠. 통합 정권의 일종의 옥동자 아니었겠냐. 박 전 총리는 동시에 포스코 회장으로서 당시 먹거리인 제철업을 일으켜 산업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참배 뒤 미래의 먹거리인 AI와 반도체 현장을 찾아간 일정만으로도 통합과 성장
두 메시지를 담았다는 겁니다. 이 후보는 당 후보 선출 수락 연설에서 통합을 14번 언급했지만 윤석열 이름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보수 농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나라 사정이 급해 이제 통합하고 앞으로 가자고 말하고 있다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진보당은 이승만, 박정희를 참배한다고 국민 통합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총리의 대선 출마는 더욱 가시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한 총리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이 사직서를 낸 데 이어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정치 원로에게 한 총리와 만나 단일화에 대해 잘 말해달라고 언급한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홍희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이 6일 남은 오늘,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체부 2차관을 통해 대독한 원불교 행사 축사에서 촘촘한 복지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도 대선 관련 언급은 없었지만 한 총리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평가입니다. 한 총리의 최측근으로 바로 옆에서 보좌했던 손영택 비서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들을 관리할 사람이 출마를 한다고 해서 국민적인 굉장한 불안감이 큰데 실무 준비하려고 나가는 것 같은데요. 한 총리는 최근 정치권 원로인 정대철 헌정회장에게 회동을 요청했습니다. 정 회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친구의 동생으로 각별한 사이인 한 총리가 이번 주 초 찾아온다고 했다며 정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에게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한 총리에게 좋은 얘기를 해달라고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권 비대위원장은 반명 단일화, 빅텐트 과정에서 우리 당을 도와달라 부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외부 인사와의 단일화를 준비한 셈인데 한동훈 후보는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꾸 그런 얘기하는 것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패배주의 아닌가요? 홍준표 후보도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가 대선에 출마하는 게 상식에 맞냐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출신 이낙연 전 총리도 조만간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총리가 실제 출마할 경우 이른바 반명 빅텐트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보수 진영 구도가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오후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가 최종 3차 경선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론조사 100%였던 1차 때와 달리 당심과 여론조사를 각각 절반씩 반영한 방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됩니다. 공윤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2차 경선을 위한 투표 마지막 날. 김문수 후보는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당선 즉시 관세 전쟁 대응을 위한 한미 정상회담을 제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관세 문제와 조선, LNG, 방산, K방산, 반도체, 원전 투자 협정을 아우르는 포괄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커피숍에서 청년들을 만나 직접 커피를 만들어주는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중소기업 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어요. 지역별, 업종별, 내 외국인별 이 차등 적용하는 것을 검토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안철수, 한동훈 후보는 충청권 민심을 겨냥했습니다. 안 후보는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최상병 묘소를 참배하고 충북대에서 탄핵 반대 학생들과 만났습니다. 대전 충청 지역 맞춤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중심축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AI,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초격사 기술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생일을 맞아 아산의 현충사를 찾은 한동훈 후보. 방명록에 충무공의 마음으로 나라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적은 뒤 핵잠수함 확보 등을 골자로 한 국방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수중 작전이 가능한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겠습니다. 궁극의 무기이고 핵무장에 준하는 안정감을 한반도에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2차 경선 결과는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절반씩 반영해 내일 오후 발표됐는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다득표 2명을 상대로 3차 경선을 거쳐 다음 달 3일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캠프들 간의 경쟁도 치열한데요.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한동훈 후보 지지자도 아닌 한 시민이 자신도 모르는 한동훈 캠프에 정책특보 위촉장을 받았다고 제보를 해왔습니다. 누가 어떻게 개인정보를 얻어서 엉뚱한 위촉장을 보내는 건지, 이 선거 때만 되면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만 규제할 방법은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경선 후보 캠프 로고가 박힌 특보 위촉장. 서울 지역 정책특보로 위촉한다며 한동훈 후보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지난 24일 한 50대 남성은 문자 메시지로 이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한동훈 후보 지지자는 물론 국민의힘 당원조차 아니었습니다. 아니, 내 이름은 어떻게 알았지? 그다음에 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지?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나는 정당 가입한 걸 40일도 없고. 인터넷 주소도 제시하면서 취소를 요청하면 정보를 모두 삭제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접속하자 임명장을 제작한 업체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임명장 업체는 블로그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내 편을 만든다. 선거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인 명단을 갖고 캠프를 방문할 거라고 홍보했습니다. 업체 측은 캠프에 시스템을 설치해 주었고 캠프가 개인정보를 넣어 임명장을 보냈다며 개인정보 출처는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캠프는 주변 사람들의 당사자 확인을 거쳐왔는데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해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한 후보 캠프만의 일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자신이 받은 김문수 캠프 조직특보 임명장을 공개하며 상대 당 의원에게 뿌릴 정도면 얼마나 많이 뿌린 거냐고 반발했습니다. 의미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괘씸하죠. 인간기업의 피라미드 사람 모집하는 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는 정의당 대표와 5.18 단체 회원들에게 임명장을 보냈다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캠프도 국민의힘 지역 선대위 관계자에게 특보 임명장을 보냈다가 반발을 샀습니다. 선거 때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단순한 임명장 배부나 개인정보 수집 행위를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